뉴욕주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만 7천 명을 넘기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임을 이틀 앞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인의 코로나19 대응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CDC가 부스차 접종 대상이 기존 16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은 성탄절 연휴부터 연말 연휴까지 항공편을 대거 취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연방기금 9천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여 긴급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저지의 주내 원격 진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인공지능 알렉스가 어린아이에게 위험한 지시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의 소비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가운데 소비자 3명 중 1명은 한도 이상의 소비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지난해 팬데믹 발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국에 배포되고 있는 코로나19 가정용 신속 검사 키트가 오미크론 변이 감지에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9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전날인 28일 하루 동안 총 6만 7,090명이 코로나19 감염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하루 2만 명대에서 3배 가까운 급증세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에 대해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의 여행 또는 모임의 영향으로 검사 인원이 증가해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루 동안 총 36만 명이 검사를 받아 감염률은 18.50%를 나타냈고 뉴욕시 감염률은 15.25%, 롱아일랜드는 17.32%로 주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뉴욕시경 NYPD 경찰관의 17%가 이 같은 감염 확산으로 병가 상태이며 평상시 병가 수준이 3%에서 4%인 것을 감안하면 4배에서 5배가량 병가가 증가했습니다. 28일 현재 3만 6천 명 제복 경찰관 중 6천 명 이상이 병가 중이며 이 중 1,300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라고 뉴욕시경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오미크론 급속 확산의 여파는 미 전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NN은 존스 홉킨스대 데이터를 이용해 28일 기준 일주일간의 미국 내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6만 5,027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지난 1월 11일 기준으로 세워진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 최대 기록 25만 1,989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수도인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을 꼽으면서 이들 지역이 지난 27일 하루 확진자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급속 확산으로 가정 내 항원 검사 및 검사소에서의 PCR 검사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가 오미크론 변이 감지에는 민감성이 덜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식품의약국 FDA는 28일 가정에서 실시 가능한 빠른 항원 검사 키트가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감지에 대해 민감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검사 도구이며 지시사항을 잘 따라 이 테스트를 계속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가검진 키트를 이용한 항원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의심된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인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뉴욕시의 내년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뉴욕시장과 함께 어떤 방역 방침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임까지 단 이틀을 남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인이 오늘 뉴욕시의 코로나19 대응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애덤스 당선인은 백신 접종, 병원 인력 지원, 코로나19 검사, 치료, 감염증 확산 둔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강화와 같은 6개의 핵심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민간기업 직원 대상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전국 최초로 뉴욕시에서 사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애덤스 당선인은 해당 조치에 대해 찬반 입장을 보류한 바 있으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nd my administration, we are coordinating together to make sure that we defeat COVID. 또한 그는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을 부스터샷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뉴욕시 공립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가을 학기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 현재 교내 감염률은 아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정도는 아니며 추후에 의무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에 다시 봉쇄 조치를 내릴 계획은 없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뉴욕시의 경제가 다시 침체되게 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인의 시장 취임식은 타임스퀘어의 새해 전야 행사인 볼드랍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곧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백신 부스트샷이 승인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입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CNN을 통해 최근 전국의 미성년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2세에서 15세의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수일 혹은 수주 내에 승인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에서는 현재 16세 이상에 대해 부스터샷이 승인되어 있는데 곧 12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이날 식품의약국 FDA가 현재 12세에서 15세를 위한 부스터샷 승인 문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CDC는 FDA의 결정에 신속하게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FDA is currently looking at the issue of booster shots for those 12 to 15. So the FDA is looking at that right now. Of course, the CDC will swiftly follow as soon as we hear from them, and I'm hoping to have that in the days to weeks ahead. 또한 월렌스키 국장은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을 위해 백신 제조사들이 정보 수집 및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know that the companies and manufacturers are working towards data for children under 5. That will not be in the month ahead, but we're working hard to get there soon. 국장은 또한 CDC가 28일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국장은 전국의 오미크론 변이의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 근거하여 격리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seeing and expecting even more cases of this Omicron variant. Many of those cases are mildly symptomatic, if not asymptomatic, and especially among those who are vaccinated and unvaccinated. CDC의 해당 방역 방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후 증상이 없는 경우 단 5일간 격리하고 마스크를 이후 5일간 항시 착용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미 전역의 항공 대란이 닷새째 빚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이 지난주부터 이어진 항공 대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미 전역 항공사들의 인력 부족 현상이 가중됨에 따라 대규모 항공기 결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30일 오후 미국 국내선과 국제선 1,19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으며 4,300명 이상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가항공 제트블루는 몸이 아픈 승무원들이 있어 1월 13일까지 운항 일정을 1,280편 줄일 예정이라고 항공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플라이트웨어는 29일 총 1,082편의 미국 내 항공편이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유나이티드 항공은 180편, 델타 항공은 137편, 제트블루와 스피릿은 각각 106편과 76편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날 달라스 포트워스, 시애틀 타코마, 덴버 국제공항 등 국제선 허브가 있는 공항에서 가장 큰 차질을 빚으며 6,023편의 항공편이 추가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델타 항공 및 유나이티드 항공 등 각 항공사 대변인들은 이와 같은 항공편 대거 취소와 지연의 원인으로 전국적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급증을 꼽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승무원과 운영진들이 업무에서 제외되면서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마비된 결과라고 항공사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 질병관리청 CDC는 21일 무증상 환자의 경우 10일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CDC는 아직까지 항공편이 취소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비행기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여행하고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와 테스트를 자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주가 연방기금 9천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해 중저소득층 주민들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을 김경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기온이 떨어지고 난방비 가격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난방비로 불안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며 연방기금 9천만 달러를 긴급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HEAP에 추가로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10월 1일부터 레귤러 HEAP 지원을 시작한 바 있는데 이번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레귤러 지원을 먼저 신청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까지는 영업일 기준 3일이 소요된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가구당 지원금이 최소 32%에서 42%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난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전년 대비 33% 오른 465달러의 지원이 가능하며 가정용 등유나 프로판을 사용하는 경우 43% 늘어난 965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총 월소득이 2,729달러, 2인 가구의 경우는 3,569달러, 3인 가구의 경우 4,409달러, 4인 가구의 경우 5,249달러, 5인 가구의 경우는 6,088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난방 공급이 끊길 위기에 있거나 가정용 연료 탱크에 연료가 4분의 1도 남지 않은 경우 연료 공급량이 10일 미만으로 남은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3일부터 시작되며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요망됩니다. 신청은 소셜서비스 지역별 담당 부서에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해 접수합니다. 카운티별 지역사무소 목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그중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에는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퀸즈잡 센터가 있습니다. 뉴욕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지난주 뉴저지 주 정부는 원격 진료에 대한 시한 연장 및 연구 법안을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주내 원격 진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뉴저지주는 주의의 승인과 필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온라인을 통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격 진료 시한 연장 법안 및 연구 법안을 발효시켰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며 원격 치료는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들을 위해 큰 역할을 했으며 이에 팬데믹 이후에도 원격 진료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온라인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팬데믹 발발 이후 대면 진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한시적으로 대면 진료와 동등한 조건으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입법으로 그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 것입니다. 또한 주 보건국은 팬데믹 극복 후에도 원격 진료가 발전된 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건국은 주정부 제공 건강 프로그램의 혜택 범위, 진료비 산정과 보험회사의 부담 비율, 그리고 원격 진료의 수준 향상 등에 대해 연구를 시작합니다. 한편 지난 22일 뉴저지주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필머피 주지사는 코스타리카로 8일간의 가족여행을 떠나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한 뉴저지는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겨
재차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아마존 인공지능 알렉사가 한 소녀에게 위험한 장난을 권유해 감전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미국 아마존의 인공지능 AI 스피커 알렉사가 10살 소녀에게 감전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권유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크리스틴 리브달 씨에 의하면 지난 23일 10살인 그녀의 딸이 아마존 AI 알렉사에게 주말에 도전해볼 만한 게 없을까라고 질문하자 알렉사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콘센트에 반만 꽂고 그 사이에 1센트 동전 하나를 갖다 대보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다행히도 어머니 리브달 씨가 아이와 함께 있었기에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리브달 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유튜브상의 체육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신체적 도전을 하며 딸과 함께 실내에서도 활동적으로 지내려 노력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는 신발을 발로 잡은 상태에서 누워 구르는 것 같은 챌린지를 원했을 뿐이라고 리브달 씨는 덧붙였습니다. 26일 리브달 씨가 트위터에 공개한 알렉사의 응답이 담긴 화면 사진에서 알렉사는 인터넷에서 찾았다며 해당 챌린지를 소개합니다. 어머니 리브달 씨가 인공지능의 위험한 권유로부터 딸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틱톡에서 유행했던 동전 챌린지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2명의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챌린지를 틱톡에 올리기 위해 동전을 전기 콘센트에 갖다 대다가 콘센트에 연기가 나면서 점화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해당 챌린지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아마존 대변인은 29일 USA 투데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고객 신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으며 알렉사는 정확하고 관련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고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오류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수정했으며 향후 유사한 대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알렉사는 도전할 것에 대해 말해보라는 질문에 더 이상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트위터 사용자들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오미크론의 급속 확산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말 연시 소비 지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3명 중 1명 이상이 한도 이상의 소비로 평균 1,249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전문 채널 CNBC는 이번 연말 쇼핑으로 미국인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대출업체 랜딩트리는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2,0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36%의 소비자가 선물과 비행기표 구입, 파티용품 구입으로 평균 1,249달러의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쇼핑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아직까지 갚지 못한 미국인이 29%에 달한다고 전미소매협회가 11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한 것 외에도 카드 회사들의 예년과 다른 결제 방식이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uy Now Pay Later의 약자로 BNPL이라고 불리우는 이 결제 방식은 성구매 후 지불입니다. 랜딩트리에 의하면 연말 동안 이 BNPL 결제 방식을 이용해 올해 처음 구매를 한 미국인은 약 40%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의 증가와 함께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결제 방식은 균등할부 또는 무이자 할부와 같은 장점도 제공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일을 놓칠 경우 연체료나 후불이자 외에 관련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에도 신용카드 대출로 빚을 지기도 합니다. 현재 평균 연 이자율은 16%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크레딧이 나쁘면 더 높은 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대출업체 랜딩트리는 대출자의 4분의 1이 20%에서 29% 사이의 연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이자율을 30% 적용받는 대출자도 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 개인 신용정보회사 트랜스 유니온은 이번 연말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은 약 7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연말이 지나면 빚을 갚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연휴 기간 소비로 인해 신용카드 부채가 있는 사람들 중 82%는 높은 이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 달 안에 갚지 않을 것으로 랜딩트리는 파악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심화되는 오미크론 확산세와 인력난에 따라 노선 B, W, Z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B열차의 경우 브루클린의 Q 노선과 맨해튼 브롱스의 D 노선을 대안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W 노선의 경우에는 퀸즈의 N 노선이나 맨해튼의 R 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Z 노선은 J 노선을 대안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MTA는 오늘까지 일부 열차의 운행을 축소 운행한다며 대기 시간이 상당 늘어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부 지하철역에 5개의 새로운 팝업 검사소를 열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타임스퀘어와 그랜드 센트럴 역에서 코로나19 검사 및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맨해튼의 펜스테이션, 브루클린의 브로드웨이 정션, 브롱스의 이스트 180스트리트역, 퀸즈에서는 루즈벨트 애비뉴와 자메이카 179번 스트리트역에서 무료 PCR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대한민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사유에 격리 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 조치의 적용을 한국 시간 기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 조치를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의 PCR 검사를 받습니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 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 동안 중단됩니다. 단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 격리 면제서가 발급됩니다. 이와 함께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제4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 실시하는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운영기간을 결정하고 지난 29일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관 투표소의 명칭은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이며 추가 투표소의 명칭은 각각 뉴욕 총영사관 베이사이드 재외투표소와 뉴욕 총영사관 뉴저지 재외투표소입니다. 또 각 투표소는 주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에서 2022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혹은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 강당 및 펠팍 뉴저지 한인회관 2층 사무실에서 각각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내년 1월 8일 마감됩니다. 신고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문의는 주 뉴욕 총영사관 전화번호로 하면 됩니다. 지난 22일 뉴저지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투표 결과에 따르면 펠팍, 포트리, 레오니아, 잉그루드 클립스, 테너플라이, 크레스킬 등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들 대다수가 5선거구로 한데 묶였습니다. 이에 일부 친한파 미 정치인들은 기존에 본인의 선거구에 속해 있던 한인 밀집 지역이 다른 선거구로 편입된 것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9선거구의 빌 파스크렐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29일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의 브라이언 전 대표에게 그동안 관할 지역 내 한인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렇게 선거구가 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자신의 선거구에 한인 밀집 지역은 없지만 계속해서 한인 커뮤니티와의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어 자신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부재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해 관계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AAYC를 비롯한 한인 사회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연방하원 선거구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10년마다 재조정되며 이번에 새롭게 조정된 선거구는 2031년까지 유지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